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텐센트 공공관계 및 글로벌 정책 총괄 대표이시자 전임 미국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신 데니얼 마티님께서 미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집행에 관한 강연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전체 평생 커리어 동안 창작자 그리고 또 혁신가들과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정말 기쁩니다. 한국의 독창성, 음악, TV, 영화, 비디오 게임 분야에 있어서의 창작성 분명히 전 세계가 질투 대상이 될 만큼 탁월합니다.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특별히 감사 인사를 특허청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그 외에 기타 후원기관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요. 미국 행정부 그리고 미국의 지식재산 집행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 동안에 백악관 내에서 IPEC 이거 한번 빠르게 발음해 보세요. 정말 이름이 길거든요. 지식재산권 보호와 육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걸 흔히 저희가 IPZA라고 했는데요. 미국 지적재산권 집행조정관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IP와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대통령실에 소속이 되어 있고 백악관에서 집무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2008년에 왜 이렇게 IPEC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라는 역할이 제정되었는가? 그는 창작자, 혁신가, 소비자, 기타 주요 수혜자들보다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7년 오바마 행정부가 끝났었을 때 제가 IPEC를 그만두고요. 런던에는 출판사에서 일을 했다가 이제는 다시 공공관계 글로벌 정책 총괄을 하는 역할을 텐센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광범위한 투자,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등등 전체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바마 행정부 때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 집행조정관 역할을 했던 거 비슷하게 텐센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악관에 있는 IPEC는요. 대통령 직속 산하 기구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 전략을 지식재산 집행을 위해 수립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조율 역할, 코디네이션 역할을 합니다. 미 정부의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 그리고 형사법과 관련된 기구들 그리고 다양한 기구들이 함께 지식재산 정책 수립 그리고 집행을 같이 조율하면서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무 멀리 그 다음 순서로 가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제 평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역할, 백악관 이전에 했던 역할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요. 제 어린 시절에 했던 것들 이거는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식재산 보호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연습했던 게 바로 한국의 태권도입니다. 수천 시간 저는 수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하면서요. 태권도를 연마해 왔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연마하면서 한국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 스승이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으로 한국 팀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 팀도 직접 봤고요. 그리고 또 제 아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제 아들도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이 멋진 전통을 이어받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을 때죠. 제가 몸이 정말 유연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사진 보이죠? 지금은요.
제 신발끈을 묶으려고 하면 온갖 등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제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 이야기는 끝났고요. 제 사적인 얘기,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요, 이 아이팩 사무소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인데요. 의회가 법을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프로 IP법, 공법인데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이라는 프로 IP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여러 부처 간에 있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각 부처별 지재권과 관련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는 바로 아이팩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전략을 세웠고 이 법에 따라 아이팩이 창설이 된 겁니다. 창조 경제보다 더 혁신적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이팩이 추진된 겁니다. 각기 다른 여러 부처에 있는 IP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미국에 보시겠지만요. 2008년도에 프로 IP법이 채택이 되면서 미국에 정말 많은 16개 이상의 여러 기구들이 이제는 백악관 아이팩 산하에서 범부처 지식재산 집행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지금 미국 임명하고 상원이 통과를 시켜서 되는 것이 바로 제가 맡았던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입니다. 아이팩이 의장을 맡고 상원이 승인하고 나서 다음 부서 및 기관 대표로 구성된 지식재산 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부처의 장관 그리고 차관 함께 이 위원회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저희 아이팩이 이끄는 일을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죠. 정말 고위급 관리들이 여러 다양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온 대표들을 모아서 범부처 지식재산집행위원회를 기초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점을 제가 강조해 왔는데 그중에서 3가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지식재산집행위원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철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어떤 국가이든 IP를 집행하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바로 포괄적인 협력 혹은 협업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IP 보호를 잘 하기 위해서는 협업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정부가 어떤 종류의 협업과 협력을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위조된 약입니다.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아시죠? 이 위조된 약은요, 전혀 효력을 발휘하는 약 컴포넌트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바로 위해로운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미 정부 산하의 기관들이 동참을 해야지만 이 지적 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환자들의, 기업들의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혁신적 돌파구적인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겠지만 HIS는요. 공중보건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죠. 식약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DOS는 상무부, 그리고 또 국무부, DOC, 그리고 또 부패를 퇴치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재무부, 모두 다 IP와 관련된 자산을 갖고 있는 기관들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처벌을 할 때까지 여러 기관들이 동참을 해서 결국은 IP 위배를 하거나 침해를 한 사범들을 구속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내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국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력과 국제적인 협조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바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요. 서로 연락처도 교류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선진 사례도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실제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로 무역 파트너들에게 팁을 얻었습니다. 바로 국제조직범죄단이 미국으로 밀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캐나다 약국으로 가장한 사이트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는 뭐가 되든지 간에 캐나다 거다. 그러니까 메이플 시럽 때문에 캐나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플 시럽을 팬케이크에다 꼭 뿌려 먹잖아요. 미국인들은요. 그래서 캐나다 약국이라고 가장한 이 사이트가 바로 메이플 시럽에 나오는 그 메이플 나무 잎사귀가 그려져 있어 사람들이 당연히 캐나다 약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거리가 멀죠. 이 사이트는 원래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 웹 서버는 남아프리카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지불 처리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비아 해까지 저희가 쭉 바하마까지 물건들이 배송되고 바하마에서 포장이 돼서 위조품으로 변모가 돼서 결국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압수했습니다. 어떻게 압수가 있었느냐? 바로 전 세계 수많은 IP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고 조율했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백악관에서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으로 역할을 할 때 각 정부 부처에게 강조했던 것은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구를 구할 수 있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인슈타인은 59분을 바로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데 보내고 1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59분 대 1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니까 이게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인용 문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글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59분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과반수 이상의 시간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겠다라고 말한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또 문제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명해야지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전략적으로 모든 해법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대충대충 보면 안 됩니다. 제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는 게요. 디지털 해적, 그러니까 디지털 침해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돈 세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난제를 아주 작은 부분으로 위조, 거래 등등으로 구분해서 해소하려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문제 각각, 그리고 각각의 이슈들, 전체적으로 다른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법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커리어 평생 동안에 아주 똑똑한 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아주 짧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오로지 솔루션, 해법을 해결하려고 토론을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춰. 우리 해법을 찾지 말고 먼저 문제를 이해하자.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규명하고 원천을 찾고 그 다음에 해법을 하자.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전략을 절대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팩에서 일을 할 때 국가 전략으로서 IP 집행을 하기 위해 강조했던 것은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가를 규정하는 것이죠. 누구, 무엇,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만 꼽아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위조, 그리고 불법 복제, 또 해적판, 복제품, 영업
비밀 도용, 이 모든 것들은 소비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조품들, 가짜 상품들은요, 분명히 심각한 공공보건 및 안전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웨어나 혹은 해킹이 있다든지 혹은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위조 행위가 이루어진다, 기만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모두 다 소비자가 해를 봅니다. 디지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가들 그리고 또 창작자들, 정부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투자를 보호해줘야 되고요. 창의성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게 나오죠.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1억 달러, 2억 달러가 든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복제하는 데는 1원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만큼 1억 달러, 2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영화 같은 거 창의성, 또 독창성 보호해줘야지만 사회가 혜택을 보고 또 소비자도 혜택을 봅니다. 정부도 자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간과하죠. 제가 백악관에서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으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일부는 기술회사 같은 경우 혹은 브랜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진정한 의미로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정부만의 법치라는 가치가 있고 또 법치를 수호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또 사업 환경을 지켜나가야 되고 또 노동시장도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 거래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좀 큰 범주로 전 세계적인 안목에서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초국가적인 범죄 기관들, 범죄 조직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치적, 안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공중보건과 안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잘못된 오도가 될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마치 위조품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알고 있죠.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다. 우리 자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싸지 않은 길거리에서 파는 루비통은 보자마자 바로 위조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편견입니다. 현실은 뭐냐? 훨씬 더 악의에 가득 찬 행위들입니다. 위조품들이 예를 들어서 위조된 치약도 있습니다.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 중 혹시 입에 집어넣은 게 어디서 온지 모르고 전혀 품질 컨트롤이 안 된 걸 입에 넣고 싶은 분 계시나요? 제가 자동차 산업하고도 가깝게 일을 했고요. 또 전자기계 및 부품 산업하고도 일을 긴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품이나 가짜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표준 이하의 상품들이 얼마나 산업에 큰 피해를 보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향수 위조품을 만드는 공장을 직접 조사를 해서 모두 다 압수했는데요. 너무나 위생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병 안에 집어넣는 액체 자체가 보면은 쥐 털이 있고 소변도 들어가 있고 온갖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 향수 안에 들어가더군요. 이런 향수를 여러분 몸에 바르고 싶으십니까? 아니겠죠. 오른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선줄을 시험하고 있는 실험실인데요. 충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전기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값싼 전자회로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과열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회로 비용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위조품 같은 경우는요.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면은요. 불에 타버립니다. 화재가 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그리고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저희가 국가안보실하고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위조된 자전거 헬멧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 아시죠? 헬멧을 쓰고 자전거나 혹은 오토바이를 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은요. 바로 아주 얇은 필름이 이 스트래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헬멧에 이 물질이 들어가야지만 보호가 되는데 이게 한 2, 3센트 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센트를 아끼기 위해서 위조가 된 자전거 헬멧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이 이 3센트짜리 스테레오폼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만듭니다. 그러면 헬멧을 썼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냥 야구 모자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머리 두개골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그냥 죽겠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헬멧을 쓰이는데 만약 이게 위조품이었다. 그럼 아주 끔찍하죠.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가장 큰 좌절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백악관에서 일을 했었을 때 경쟁을 할 때는요, 함께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경쟁사들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재산 보호를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같이 조율하자, 협력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같이 민간 기업들도 협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방에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은 아마 가장 세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제조 업체들은요, 절대로 같이 협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동맹 같은 걸 맺고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형사법을 위반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을 위조하고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똑똑한 구매자,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들을 제2시장에서 구매할 때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혼다의 경우인데요. 혼다가 합법적인 제품 그리고 위조 상품이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를 만든 겁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혼다가 만든 건데 에어백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완벽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 진짜 에어백입니다.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에어백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 에어백이 언제 터지느냐? 0.07초 만에, 0.07, 사고가 나자마자 0.07초 만에 터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에어백이 제대로 안 열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몸에 조금 전에 터졌던 수박처럼 됩니다. 그런데 2,000개의 에어백을 고속도로에서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저희 공급망에서 에어백이 어떻게 테스트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해가스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아십니까? 2,000개 중에서 진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로입니다. 2,000개 저희가 압수했는데요. 제대로 터지지가 않거나 혹은 제대로 쫙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제 뒤에 동영상 보세요. 과다하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에어백이 폭발해버려서 이 조각조각들을 사람의 얼굴에 가서 박혀버립니다. 이건 진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위조 상품들이 만연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의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효과적인 IP 시스템을 사업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세계의 경제 평가를, 세 건의 경제 평가를 지난 10년 동안에 했었는데요.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 상무부가 실시했던 팬데믹 이전에 실시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의 IP 집약 산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쟁력 우위를 저작권, 특허, 그리고 상표권,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은 IP 집약 산업인데요. 국내 경제 활동의 4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입 산출 분야에 있어서 41%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고용 창출은 얼마큼 할까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직접적으로 IP 집약 산업에 의해서 창출되는가. 그런데 미 상무부 연구 결과 4,700만 개의 이상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IP 산업으로 인해서 창출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1,550만 개의 일자리들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중간재나 서비스 공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합쳐보면 한 6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IP 산업과 관련돼 창출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IP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6천만 개 일자리가 IP 산업으로 인해서 창출됩니다. 여기 더 흥미로운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IP에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들 흔히 균형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이 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한 수급이라는 것은요. IP가 아닌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랑 IP가 있는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 간에 있어서 임금 차가 큽니다. 60% 더 IP 집약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IP 집약 산업이 아닌 쪽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등 이러한 분야에서 IP 집약적인 산업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부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걸 강화한다. 즉 예를 들어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노동 착취, 모조품 제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없애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이 서로 절대로 협조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백악관 산하에 있었던 지식재산집행조정관 그리고 이 아이팩 사무소는요. IP 집행과 보호를 위해서 3년 공동 전략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은 굉장히 재밌죠. 한국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요. 미국은 4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요. 3년마다 한 번씩 전략을 새로 수립해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왜 그럴까요? 왜 3년일까요? 그 이유는요.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요. 보통 또 다른 정부가 들어올 때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IP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 한 당은 지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노동과 사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초당적인 지지와 또 응원을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아이팩 이름으로써 보고서를 발행했었을 때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을 할 때는 한 1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항상 발간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4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섹션 1. 섹션 1은요. 별로 익사이팅하게 들리지 않죠. 그런데요. 저는 가장 흥분됐었습니다. 왜?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흔히 우리는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책 솔루션에 너무 매달린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위원회에서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과다하게 우리가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40페이지가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증거, 사례 연구를 수집하고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업계들에게 왜 우리가 IP를 보호해야 되는가, 동맹 국가들에게 또 파트너들에게 정부기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런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섹션 2와 3은요. 디지털 그리고 비디지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문제마다 완전히 다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뭐 디지털 쪽에 있어서의 가짜 혹은 도용이나 모조품 혹은 디지털과 관련이 없는 쪽의 오용, 도용 그리고 또 보면은 섹션 3 같은 경우는 특히 합법적인 국경 간의 무역의 확보 및 촉진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안전하고 확실한 인터넷 홍보하기 위해서 위조 및 IP 침해 활동을 관련된 전략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섹션 4는요. 내부적으로 조율, 조정되고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갖고 협력하고 교류해야 되는지 뭐 국가안보실 그리고 또 법무부, 상무부 그리고 또 국무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 외에도 국제시장에 있어서 정부와 정부 간에 어떻게 협력하고 또 협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섹션 4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 아이팩이 창출됐고 역할을 했는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허용되면요. 질문이 있으면 지금 받거나 혹은 제가 계속 있으니까 언제든 저에게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데니얼 마티 대표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중분 중에 한 분이 온라인 채팅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I will be speaking in Korean first, and then 제가 I'll. 한국어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조품은 무엇인가요? 또한 그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윤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What is the most counterfeited item in the United 가장 States 많이 and 위조되는 why 위조품이 is that?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Good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ill issue an annual report 미국 on 국가안보소는요, summarizing 바로 all of the seizures that it made 보고서를 in the past 12 작성합니다. months 지난 and 12개월 동안에 breaking it 가장 많이 down into 압류된, various 압수한 위조품, 모조품이 무엇인지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는데요. 저희가 목도했던 것은요,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도 보여드렸는데 너무 작아서 아마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 동그라미 원에 있었는데 10개 다른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고 그 산하에 또 섭 카테고리로서 많이 압류한 위조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리어 동안에 느꼈던 것은요, 모든 게 다 위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진짜 모두 다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운동화, 가방, 핸드백 이런 게 가장 많이 위조된다, 가짜라고 생각하죠. 볼륨 측면에서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 에어백도 가짜, 그리고 그 자동차 창문 따는 것, 전자제품 뭐 등등등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위조가 되고 가짜가 팔립니다. 그래서 볼륨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2등, 3등짜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첫 번째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마티니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nk you your very much. presentation.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저희 사이트에 입장을 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후에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